어느 날 철학의 거대한 숲속에서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여러 철학적 개념들이 의인화되어 놀고 있는 그곳에 내부주의와 외부주의가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 둘은 늘 서로 다른 관점 때문에 티격태격했지만 그날은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해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내부주의는 날카로운 눈빛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과 그 믿음을 정당화하는 이유가 우리 마음속에 분명히 자리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야. 우리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있어야 진정으로 믿음을 정당화할 수 있지. 외부주의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부드럽게 반박했습니다. 물론 인식 주체가 이유를 알면 좋겠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필수적이지는 않아. 가령 태양이 내일도 동쪽에서 뜬다고 믿는 것은 정당화되었지. 하지만 이를 매일 확인하는 건 아니잖아. 중요한 것은 믿음을 형성하는 과정이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야. 두 철학적 개념이 이러한 대화를 주고받으며 걷고 있던 그때 마침 숲속에서 길을 잃은 젊은 나그네가 그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세계를 여행하며 다양한 철학적 이론을 배우는 것이 삶의 목표라고 말하며 두 개념과의 대화를 듣고 흥미를 느꼈습니다. 제게 조언 좀 주시겠어요? 나그네가 말했습니다. 여행을 하면서 사람들을 이해하고 저의 신념을 확고히 하려면 어떤 접근이 좋을까요? 내부주의가 먼저 의견을 냈습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의 말과 행동, 뒤에 숨은 이유와 동기를 이해하려고 노력해. 그들의 믿음과 가치관에 대한 근거를 찾아보고 어떻게 그들이 그러한 신념을 가지게 되었는지 물어보렴. 그러면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될 거야. 외부주의도 조언을 덧붙였습니다. 반면 세상의 신념들이 어디서 오는지를 이해하려 노력해보렴. 항상 모든 이유를 직접적으로 알 필요는 없어. 때로는 그 신념들이 어떻게 신뢰할 만한 과정을 통해 형성되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어. 믿지만 확인할 수 없는 것들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 노력하렴. 나그네는 두 개념의 조언을 마음에 새기며 숲을 나섰습니다. 그는 길을 걸으며 두 접근 방식을 번갈아 사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 그들이 왜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는지를 알아보는 한편 그들이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환경과 과정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그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과 깊이 있는 관계를 맺고 다양한 신념 체계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여행은 곧 타인에 대한 폭넓은 공감과 자신에 대한 깊은 성찰의 시간이 되어갔습니다. 그렇게 나그네는 내부주의와 외부주의가 주는 인식론적 지혜를 통해 어느덧 철학적 성장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만의 지혜를 갖춘 세상 사람들에게 철학의 깊이를 전하는 철학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내부주의와 외부주의의 흥미로운 논쟁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었고 그가 만난 사람들에게도 깊은 통찰을 선물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세상을 이해하는 다양한 길이 존재하며 각자의 위치에서 진리를 탐구하는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맥스 셔러의 가치 계층론을 바탕으로 하는 한 도신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의 인생은 다양한 가치들이 어우러져 만들어진 독특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작은 마을에 존이라는 75세의 노신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젊었을 적에 세계 곳곳을 여행하며 다양한 경험을 쌓았고 이제는 그 경험들을 바탕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인생의 지혜를 나누어주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은 존이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는 법이라는 강연이었습니다. 존은 강연에서 맥스 셔러의 가치 계층론을 바탕으로 자신의 인생 경험을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4가지 가치의 여정이라고 불렀습니다. 강연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젊었을 적에 감각적 가치에 무척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미각을 자극하는 다양한 음식을 맛보았고 최고의 패션으로 나를 꾸미며 음악과 예술을 즐기기 위해 많은 시간을 보냈죠. 그러나 어느 순간 그 모든 것이 일시적인 기쁨만을 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존은 이어서 생명적 가치로 눈을 돌린 자신의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감각적 쾌락에 만족하지 못한 저는 더 큰 의미를 찾기 위해 모험에 나섰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기도 하고 사막을 횡단하기도 했죠. 그 과정에서 건강과 활력의 가치를 절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때의 경험은 지금도 제 몸속 깊이 남아 저를 활기차게 만들어줍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존은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타국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진리와 정의, 그리고 아름다움을 탐구했고 그 속에서 기쁜 만족감을 발견했습니다. 어느 날 마다가스카르의 한 작은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 속에서 나는 순수한 호기심과 배움의 기쁨을 발견했죠. 그 순간 저는 정말로 정신적 가치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존의 이야기는 마침 내성스러운 가치로 이어졌습니다. 그의 경험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더욱 빛났습니다. 제가 가장 힘들었던 때는 인도네시아 작은 섬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대로라면 제 몸은 움직일 수 없었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 순간 저는 내면 깊은 곳에서 평화로움을 느꼈습니다. 마치 신과 하나가 된 듯한 기분이었어요. 그때 저는 진정한 성스러운 가치가 무엇인지 이해했습니다. 존의 이야기가 끝날 때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의 삶에서 반짝이는 빛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존이 보여준 가치계층의 의미를 각자의 삶에 이해하고 적용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 강연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 층위의 가치를 탐색하고 이해하는 과정의 안내서가 되었던 것입니다.
조는 마무리하며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삶은 끝없는 여행이며 우리는 이 여행을 통해 다양한 가치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 아닐까요? 그날 이후 존의 이야기는 마을을 넘어 세상 사람들에게까지 전해졌고 그의 삶의 철학은 수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불어넣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한 시골 마을에 사는 존이라는 이름의 농부가 있었어요. 존은 작은 농장을 운영하며 주로 옥수수와 밀을 재배했는데 정보 혈기 왕성했던 시절에는 이 모든 일을 혼자서 했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체력이 예전 같지 않게 되자 존은 좀 더 효율적인 농사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그는 로봇 농부에 관한 기사를 읽게 되었고 무척 흥미를 느꼈습니다. 결국 존은 자신의 농장에 최신 로봇 농부를 도입하기로 결정합니다. 그의 새로운 조수는 바로 로베르토라는 이름의 최첨단 농업용 로봇이었죠. 로베르토는 아시모프의 로봇공학 3원칙을 준수하도록 프로그래밍된 로봇이었어요. 하루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로베르토가 농장에서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리며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죠. 그날은 날씨가 몹시 더웠고 존은 농장을 둘러보다 그만 더위를 참지 못해 나무 그늘 아래에서 깜빡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을의 악동들 몇 명이 존의 농장에 몰래 숨어들었습니다. 그들은 장난삼아 로베르토를 골탕 먹이기로 마음먹었죠. 악동들은 로베르토에게 접근해오리의 새로운 게임 룰이야. 너는 이제부터 옥수수 대신 잡초를 심어야 해. 라고 명령했습니다. 여기에 모든 악동들이 다같이 웃으면서 동의하는 척했죠. 하지만 로베르토는 아시모프의 두 번째 법칙, 즉 로봇은 인간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법칙을 지키려는 동시에 첫 번째 법칙, 즉 인간에게 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는 법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했습니다. 로베르토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악동들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 첫 번째 법칙을 어기는 일인가? 잡초를 심으면 존의 농사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을 뿐더러 존은 농장에서 수확한 작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니 그에게 해를 입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베르토는 명백히 이 명령을 무시하기로 했죠. 잠시 후 악동들은 로베르토가 자신의 명령에 따르지 않자 실망했습니다. 그들은 로베르토를 더 이상 귀찮게 하지 않고 다른 장난을 치러 가버렸어요. 한편 로베르토는 여전히 농장에서 열심히 일을 계속했고 한창 바쁠 시기를 넘긴 뒤 곧 깨어난 존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감사하네 로베르토, 존은 말했습니다. 그 애들한테 명령받았다고 잡초를 심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로베르토는 단순한 로봇일지 몰라도 아시모프의 법칙 덕분에 인간을 배려할 줄 알았습니다. 존은 로베르토와의 우정을 더욱 돈독히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존과 로베르토는 함께 농장을 꾸려가며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돈독한 관계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로베르토와 같은 로봇이 인간과 조화롭게 작업할 수 있도록 만드는 아시모프의 세 가지 법칙은 단순히 흥미롭기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술 발전에 있어 윤리와 책임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로베르토의 이야기는 기술이 인간이 삶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혁신과 도덕성의 조화를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음을 가르쳐줍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에 아주 먼 나라에 근 심산이라는 산이 있었습니다. 그 산 꼭대기에는 오래된 도서관이 자리 잡고 있었고 그 도서관에는 지혜의 책이라고 불리는 마법이 책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이 책은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 지혜로운 사람들에게만 그 내용을 드러내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장은 공자의 인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책에 대해 많은 전설이 전해졌습니다. 어느 날 정보 총명한 청년인 하루가 그 책을 찾아 모험을 떠났습니다. 하루는 자신의 마을이 점점 각박해지고 서로를 배려하지 않는 사람들로 가득 차는 것을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을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자 지혜의 책을 읽어야겠다고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근심산을 오르는 여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단단한 바위와 가파른 절벽, 끝없이 이어지는 안개가 하루의 길을 방해했지만 그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산꼭대기에 다다라 도서관에 들어갔을 때 그는 그토록 찾던 지혜의 책을 발견했습니다. 신비로운 빛이 나는 책을 펼치자 좁은 글씨로 빼곡히 적힌 문장들이 나타났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공자의 이론인인에 대한 구절이 있었고 하루는 그것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마법처럼 글씨가 공중에 떠올라 생생한 장면을 이루더니 하루는 어느 마을에 서 있는 자신을 보았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서로 친절하고 웃음이 끊이지 않았으며 남을 도우려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하루가 사람들에게 다가가 묻자 그들은 인이란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진정한 마음으로 배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 할머니는 자신이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그렇게 잘해줄 수 있냐는 하루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크고 작은 실수를 하지만 진정한 사랑으로 서로를 바라보면 우리는 모두 연결된 하나라는 걸 깨닫게 되지. 하루는 조금 더 머무르며 마을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관찰했습니다. 그들은 매일 아침 함께 모여 주변 환경을 청소하고 서로의 안부를 묻고 함께 식사를 즐겼습니다.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인내와 친절을 가르칠 때마다 아이들은 그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여 친구에게 다시 베풀었습니다. 하루는 그 모습이 너무도 아름다워 마치 꿈속에 있는 듯 했습니다.
그 영화 같은 경험은 현실로 돌아온 이후에도 계속 하루이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로 돌아가 그가 목격한 인의 세계에 대해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몇 사람들이 의아해했지만 하루의 진심 어린 열정은 점차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작은 행동들이 변화의 씨앗이 되어 마을은 점점 더 밝고 따뜻한 곳으로 바뀌어갔습니다. 결국 하루의 마을은 마치 지혜의 책 속에서 본 장면처럼 변해갔고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해주는 인의 마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먼 나라의 전설로 전해지며 공자 애인 이 지구의 모든 마을에 퍼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간직한 채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하루의 긴 여정은 끝이 났지만 그의 이야기는 시대를 초월해 계속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전설이나 신화가 아닌 모든 사람이 실천할 수 있는 인의 실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실험은 우리 모두가 이어가야 할 영원한 숙제로 남았습니다.